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월 의식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수학을 이렇게 공부해서 똑똑한 거야. 나는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 정도는 맛봐야 돼. 이건 통과 의례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머지 학생들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힘들어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 아이들이 수학 포기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쉬워진다고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 말씀은요. 네. 수학은 쉽고 어렵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학교 수학을 제대로 만들라는 얘기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요즘에 여러분 혹시 대학에서 제일 취업 잘 되는 학과가 어딘지 아십니까? 수학과라고 합니다. 수학과. 수학과가 특히 이제 AI 시대 맞이하면서 특히 이제 뭐 통계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굉장히 수학과 인재들에 대한 각 기업들 모셔가기가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서도 더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수학과 인기가 예전에는 뭐 수학 선생님 요 정도 뭐 취업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하게 키워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수학 교육에 평생을 마치신 수학 교육자시죠? 박영훈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학이 왜 이렇게 저 고등학생들 혹은 뭐 중학생들한테 어려워져 있고 그다음에 왜 얘네들이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이제 찾는 과정이셨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그 수많은 수학 교육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전에 이분들이 옛날에는 일본이 아니고 이제 일본 가지도 않아요. 몇몇 네. 사람들 위에는 뭐 미국, 유럽, 프랑스, 독일 이런 데 가서 박사학위 받고 하면서 유학을 해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왜 이걸 몰랐을까요? 모른 게 아닙니다. 이분들 알고는 있었는데 네. 어쩌면 그냥 무시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자신들이 일단은요. 거기를 다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 정도는 맛봐야 돼. 이건 통과 의례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월 의식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수학을 이렇게 공부해서 똑똑한 거야. 이러한 나는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보이는 사람들이 다 그들끼리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힘들어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뭐냐면은 대학 수학 또 수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권위 이걸 가지고 지금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 아이들이 수학 포기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뭐 많은 거는 진짜 그 교육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이 다 같이 수학을 쉬워진다고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수학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은 뭐 대학 입학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또 낫지 않나. 아니요. 제 말씀은요. 네. 수학은 쉽고 어렵고 뭐 시험에서 빼고 안 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학교 수학을 제대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뭘 먹였는데 자꾸 배탈을 나고 안 먹여야지. 설사를 하고 소화를 못 해요. 네. 그럼 아이 탓을 해야 돼요? 음식에 뭐가 있는지 네. 이거 원료가 잘못된 거 아니야? 또는 뭐 상한 걸 가져온 거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이것은 정신적인 음식에 비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다면은 자 우리가 가르치는 이 과목 자체의 내용을 뭔가 우리가 잘못
우리가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수학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면서 이 내용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가르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제일 크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하나의 예만 듣게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초등학교만 얘기할까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뭐 사칙연산 다음에 방정식까지는 사칙연산하고 안갈 거. 방정식도 가나요? 분수요. 분수. 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란 말씀이세요? 미국에서는 몇 학년의 분수를 가르칠까요? 우리는 3학년에 3학년? 가르치는데 미국에서는 한 4학년쯤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보다는 수준이 낮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니까 네. 1학년부터 가르쳐요. 아 그래요? 왜요? 걔네들은요. 미국에서 혹시 공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닌가? 아니 저는 그냥 졸업하고 네. 잠깐 그냥 견학. 오, 네, 로스쿨 좋아요. 잠깐. 근데 네. 저기 운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주유소 들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간판에 개솔린 얼마 네. 주유소 찾으러 다니 거기 분수 있어요. 분수가 있나? 1갤론에 네. 뭐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전에 3점 몇 달러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3하고 점 안 쓰고 네. 점 쓴 데도 있지만 옆에다가 분수로 10분의 9, 95 이런 거. 구슬렛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다. 네네네. 분수를 그냥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네네. 또 쿼터 있잖아요. 네. 쿼터가 4분의 1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 계산할 때 쿼터 4분의 1이에요. 하프. 얘네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분수를 늘 써요. 거기 그 뭐냐면은 요리할 때 계량컵 같은 거 또는 이런 거 보면은요 분수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 모르면 요리 못 해요. 4분의 1 온스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테이블 스푼, 티스푼 있잖아요. 네. 요거 넣을 때 4분의 3, 4분의 1 이게 써 있어요. 거기 또. 요리책에 하긴 분수가 좀 있죠. 네. 네. 우리가 그 나중에 도입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이게 생활화된 거예요, 분수가. 네, 그러니까 네, 네. 1학년에 들어가면서 수학적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주기 어려우니까 네. 이제 막 자연수 배운 애들이거든요. 텃슨 뺄슨 배운.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줄 걸 고민하다가 이걸 한 거예요. 자른 걸로 한 거예요. 네네네.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분수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로 분수가 뭐죠? 분수가요?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지? fraction. fraction. 프랙탈. 발음이 좀 그래요. 프랙션. fraction. 근데 그 원래 뜻은 뭐냐면 a little bit. 아주 조금 네.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a little bit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I've done only a fraction of my homework 그러면은 내 숙제 조금밖에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로 써요. fraction이. 네.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그게 어린아이들한테는 프랙션은 이렇게 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거든요. 네. 우리는 분수. 일상생활에서 분수는 일상생활에서 사는 건 야, 너 분수껏 살아. 이때. 또 지나가는 분수 있잖아요. 설치된 분수, 물 뿜는 분수. 그러나 수학에서 말하는 분수는 학교 수학에서 처음 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용어를 굳이 1학년에서 미국 애들이 가르쳐 주는 거를 탈피해서 우리만의 분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대로 생각 없이 따른 거예요. 사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전 좀 기가 막히거든요. 1학년 때 덧셈 뺄셈 배우는 거요. 그런가요? 1학년 때 덧셈 뺄셈 배워요?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네. 미리 배우고 6살, 7살에 배우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아니 그건 선행학습 얘기고요. 네. 교육과정 제대로 합시다. 지금 몇 살이 막내가 몇 살이라고? 막내가 이제 3살이에요. 3살. 수세요? 못해요.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네. 둘째는? 둘째는 하죠. 몇 살이에요? 걔는 이제 8살. 2학년? 1학년? 1학년이죠. 1학년이죠. 네. 근데 그 1학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선행학습을 시키기 전에 네. 숫자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하나 둘 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알려줘. 너 과자 4개 줬어. 네. 여기서 내가 3개 줄게. 그러면 모두 몇 개 가지고 7개라고 못 세요? 알죠. 어떻게 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개수색이에요. 네. 그때 덧셈 개념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덧셈을 알고 있어요. 그럼 1학년 때 뭘 배워? 이거를 4 더하기 3은 7이라는 수학식으로 표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생애 최초의 수학식을 1학년에서 배우는 겁니다. 뭐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 1학년에서 덧셈 뺄셈을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막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 암산시키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학년별로 각각의 수학의 문제점들을 제가 다 발견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들만 제대로 수정해서 1학년 때는 요 정도 수학을 배우고 그다음에 요걸 배운다면 요걸 배우고 한 단계 한 단계 마치 축구의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수학. 네네. 뻥차고 골키퍼 뻥차고 막 우르르 가지고 주먹 구구식 축구가 아니고 네. 현대는 빌드업 하듯이 현대 축구가 그렇게 하듯이 수학도 그렇게 해줘야 아이가 편하거든요. 우리가 수학이 어렵다는 건 네. 갑작스럽게 새로운 개념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혹감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좌절하는 거예요. 네. 그 좌절감을 없애주는 것이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혹시 네. 좀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 자제분이 있으세요? 그럼요. 아 수학 잘했어요? 이게 참 죄송한데 이제 개인사를 얘기 꼭 해야 되나. 난 아 저도 물어보셨으니까 우리 아이가 여쭤보는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에 처음 물어봤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이는 수학을 공부했어요? 지금 그 아이를 고3 때 제가 가르친 얘기 할게요. 네. 제가 해드리면은 고3 때 3월 달에 보니까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30점 만점에 10몇 점인가? 수학을? 네. 네. 아니 형편없는 거예요. 너 대학은 가야 되지 않냐. 네. 근데 내가 명색이 내가 수학 선생이라는데 내가 내 아들 수학 이론이면 안 되겠다. 네. 근데 너 혼자는 내가 못 가르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승질 낼 것 같고. 네. 너랑 성적 비슷한 애 한 명 친구를 좀 꼬셔봐. 그냥 내가 무료로 가르쳐 줄게. 일주일에 2번씩 와.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아이가 친구하고 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숙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를 들면 삼각함수 나간다. 상한함수 교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미리 읽고 나한테 설명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읽고 설명하다가 이 부분을 뭘 모르는지를 얘기해. 라고 하는데 제 아들은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래 이해됐어. 근데 이 부분은 뭘 몰라요. 그럼 왜 모르는지를 저는 알아요. 그 이전에 뭐가 잘못됐거나 또는 이 단어가 처음 나와서 뭐 이런 걸 제가 그냥 느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친구 아이는 한 2달 하다가 떨어졌고 이 아이는 한 3, 4점, 4, 5점까지 올라갔어요. 아드님이. 네. 네. 그리고 제가 나름 고마웠던 거는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네. 딱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실력 있는 수학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실력 있는 네. 수학 선생님이요? 네. 어떤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이에요? 실력 있는 선생님은 어디 있어요? 저기 그 메가스터디 뭐 일타 강사라는 분들 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뭐 하세요? 뭐 수학 가르쳐 주시겠죠.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 주죠? 그분들이 하는 게 뭐죠? 그 뭐 비법 문제 푸는 법 잘 알려주시는 분 나는 아닌가? 그거죠 뭐. 안 네. 보시더라도 뭐 우리나라 일타 수학 강사들은 다 문제 풀어주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수학 선생님들은 문제는 많이 풀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음악 가르칠 때 계속 노래 불러줘요? 아니지. 그리고 수학을 푸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너네도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겠지. 그렇죠. 이 문제는 말이야 이렇게 푼다 네. 하면서 막 하면서 일필휘주로. 근데 그분들 보면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 문제를 안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쫙 가지고. 네. 그리고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 받아 적고 있어요. 앤서니 드 멜로라는 어떤 성공의 신부예요. 인도 네.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일분지혜라는 책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네. 여기 이런 규절이 있어요. 정확치는 않지만 제가 뜻만 전달하면 수학자가 되려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결국 수학자가 못 됐습니다. 이유는
수학책의 맨 뒤에 있는 해답을 열심히 따라 풀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자가 못 됐습니다.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은 수학 시간에 문제를 적어놓고 쫙 풀어줘요. 그리고 여기까지 했어. 질문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틀리고 자 됐지?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연습 문제 풀어봐. 그리고 그때쯤 이제 선생님이 창밖을 보고 오늘 저녁 누구랑 한잔 할까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수업을 받으셨나요? 아니면은 뭐 전형적이죠. 그게. 전형적이죠. 예. 틀리진 않죠, 제가. 예.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거. 제가 그때 처음 중학교 갔다가 좀 있다 한 5년 있다 고등학교를 갔어요. 네. 저는 수업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수업을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 네. 왜냐면 제가 지겨워서 재미없어서 저 혼자 뭐하러 아는 문제를 제가 풀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들하고 뭔가를 예를 들면 함수의 정의를 오늘 가르친다 그러면 함수의 정의를 만들어갈 문제들을 계속 줘요. 질문하고. 네. 그래서 이제 쫙 하면 한 40분 정도 50분 수업에 한 35분 40분 되면 그 함수의 정의 왜 이렇게 정의해야 되는지가 만들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교과서를 들춰볼래? 이제야. 그 교과서를 들추면 지금부터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어. 누가 읽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으면 수학 용어라든가 무슨 꾸미는 말 이런 걸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가 아까 한 거랑 뭐가 다르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썼지? 교과서를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수업을 좀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시라 그래서 이제 못하면 못 맞추면 이제 바로 이제 우리 회초리 들어가잖아요. 예. 그거 안 맞으려고 이제 빨리 문제 푸는 방법을 이제 익혀서 숫자가 바뀌더라도 같은 유형의 문제는 그 숫자를 대입해서 내가 잘 풀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수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저도 약간 좀 재미는 없었어요. 제가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몇 가지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나름의 틀이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수학과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지향하는 수학과의 차이. 네. 이거는 우선 관점이 다릅니다. 수학에 대한 관점. 전통적인 거는 수학 지식들을 여기다 모아놨어요. 네. 그걸 아이들한테 주는 거. 일단 지식이 정제. 저는 수학은 발견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네. 이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다 만들어야 돼요. 네. 어떻게? 이미 있는 지식을 토대로 그다음 나가는 거예요. 수학자처럼. 수학자는 정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수학자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용어도 만들고 네. 필요한 개념을 만들어요. 이거를 왜 아이들이 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원하는 수학은 그거예요. 그걸 저는 일단은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교재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아이들한테. 이런 게 수학이야. 이걸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여기에 있어. 두 번째, 교육관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건 아까 전통적인 수업의 방식과 학생은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방식 이게 전통적이었다면요. 네. 이 두 번째 방식에서의 교육은 아이들이 발견하도록 교사는 가이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전혀 달라요. 지금의 가르침과. 질문을 잘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이들한테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참 흥분하고 재미있게 굉장히 피곤함에도 할 수 있는 건 인터뷰어가 네.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접니다. 저한테 그렇습니다. 저한테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가만히 계시면서 네. 톡톡 한 마디 던지시면서 저를 아주 자극해요. 이게 최고의 인터뷰어예요. 최고 선생님이군요. 최고의 선생님 바로 그겁니다. 그러려면요. 네. 수학을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아이에게
그걸 끄집어내면서 아이가 어떤 질문했을 때 얘가 뭘 모르는구나. 그럼 거기에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걸 알 수 있게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또 줘요. 질문을 잘해야죠. 근데 그것도 연구 많이 하셔야 되겠네, 선생님들이. 이게 선생님이 하는 거. 그러니까 교무실에서 네. 선생님이 연구를 한다는 거는 네. 문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저는 이제 만난 선생님들이 매우 제한적인 제 경험 얘기긴 합니다만 네. 선생님들이 그런 걸 연구하시는 걸 사실은 저는 이제 경험하지를 못해보고 대부분은 그냥 그 선생님용 또 교재가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풀이법 나와 있는 교재. 와, 그거 보고 제가 먼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야, 우리한테 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네네네. 그거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와, 저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예. 제가 곱셈 99 학습한 거 들려드릴까요? 곱셈 9구단? 네. 그거는 이게 표 보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저 때도 교문 앞에 줬던 책받침이 이렇게 있어요. 네, 맞아. 책받침, 플라스틱 받침. 거기다 써 있잖아요. 네.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갖고 들어왔더니만 이제 야 이거 오늘 5단까지 외우고 가. 안 가면 집에 못 가. 근데 전 정말 외우는 게 싫거든요. 머릿속에 그냥 채워넣는 게 그때부터 정말 싫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뭐 좀 있다가 난 빨리 끝나고 농구샵 해야 되거든요. 애들하고. 또 만화방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하수시 외우기 시작해. 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2는 2, 2는 4, 2, 3은 6 하다가 안 해도 돼. 놔버렸어요. 천천히만 하면 돼. 직접 그냥 그걸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니 1은 2 한 다음에 2는 4. 2에다 2만 더하면 되거든요. 예. 4에다 2만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 3은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4 더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외워도 돼. 천천히만 하자. 그러면 통과할 수 있어. 검사 맡을 때? 그렇죠. 그렇긴 하죠, 사실. 그런데요. 네. 지금 나중에 제가 이제 수학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 경험이 수학자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그걸 응용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응용한다. 그게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됐거든요. 네.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사고를 했어요. 동수 누가라는 거. 곱셈은 같은 수를 계속 거듭해서 더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곱셈 99라는 하나의 공식이나 절차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수학자가 하는 거랑 다르지 않더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한 친구와 기존에 저 배울 때 했던 그 시스템으로 배운 친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 질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연산책을 마무리했어요. 8권을. 예. 이 8권에 생각하는 초등연산이라는 책을 마무리했더니만 이제 저한테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연산책까지 쓴다고 네가 이런 식의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적의를 느꼈죠. 아유 그만 짜먹어라. 그런데요.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 가르치는 건 뭐 제가 원래 전공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초등학교 수학 못 가르쳐요 저는. 이 아이들과는 어떻게 대화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연산책을 냈냐고요? thought experiment. 머릿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이들은 요때 요런 생각을 할 거고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다음에 검증은 초등학교 현장의 선생님들한테 줍니다. 해보라고. 그거를 10년 정도 했습니다. 네네네.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완성하고 나서. 그 작년에 이걸로 수업하는 이걸로 연산 공부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부산의 어느 학교하고 또 그렇지 않은 몇몇 학교들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원 끝났으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몇 가지 제가 좀 충격적인 그리고 한국 교육 초등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일단은 2학년에 2자리 덧셈 뺄셈이라는 아주 간단한 거 정말 기본적인 거가 이 덧셈 뺄셈을 일반 학교 아이들의 경우에 10명 중에
3명 또는 4명이 못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기초학력 부진이라는 말로 표현을 그냥 해버리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물론 1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80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4-5명 정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곡선을 그리면은 네.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려요. 완전 학습이 된 아이들도 적고 네. 그다음에 아주 중간에 못하는 다 애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걸 하고 났더니만 완전히 이쪽으로 이렇게 돼요. 그 그 대부분이 편향되고 다 거의 다 하는데 완성된 이제 거죠. 일부 학생들이 조금 네. 못 따라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다음 그런 걸 보면서 이걸로 하면은 그 부진아들도 구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혹시 이런 교재까지 선택하실 정도로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뭐 그 자제분들이기에 성적이 더 좋았던 건 아닙니까? 아니면 그 학교 자체가 조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네. 일반 학교에 같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치를 다 공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네, 네, 그 네. 표집의 결과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 중요한 사실은 네. 현재 10명 중에 서너 명 정도가 부진아라는 겁니다. 기초학력 부진아. 이 아이들은 거기서 그렇게 좌절하면은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계속 더 네. 늘어나겠죠. 뭐 그 숫자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네.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연산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는 아이들은 연산이 재밌대요. 왜냐면 게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네.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생각하게 만들면 재밌어요. 제가 게임 말씀을 드린 예를 들자고 한 거는 이게 계속적으로 자기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요거 풀고 나니까 조금 또 다른 게 약간 변형돼서 와요. 그럼 또 풀고 애들이 재밌어요, 그거를. 재밌어요. 또 하나는 네. 곱셈 99의 경우에도 패턴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게 해줬어요. 외우지 말라 당부했어요. 외우지 말고 하고 나서 어차피 빨리 계산해야 되니까 나중에 외우게 해라. 근데 지금은 계속 패턴 발견하는 거예요. 이 뭐냐면 100칸짜리 있지 않습니까? 1부터 90까지 놓고 여기서 2 곱하기 2를 쭉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럼 패턴이 나오잖아요. 암기요? 주입해서 암기하면 그때 생각이 정지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어떤 아이들은 정말 제가 보기엔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수학 점수는 0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암기시키고 이런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학문적 잠재력이 있는 아이거든요. 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한 아이들은 이 아이 그대로 거기 파묻혀 가지고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네. 이거는 계속 사고를 자극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수학을 30분 하면은 수학 공부 30분 하면은 손이 아파서 되겠어요. 머리가 아파야지. 아이들도 생각하게끔 계속 자극을 주는 거를 제공하면은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네네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수학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모든 과목을 안 배우더라도 수학만큼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뭐랄까 이 수학이라는 거는 결국 뭐 게임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마 서로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 만약에 수학이라는 언어로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아마 굉장히 평화로운 삶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작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놀랍네. 그러니까 저를 계속 자극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왜냐면요. 제가 지금 쓰는 책이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수학은 정치에서 탄생했다. 민주주의 정치가 수학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아까 그래서 국가론 말씀드린 게 제가 네네네. 고대 그리스를 괜히 갔겠어요. 지금 고대 그리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수학이 왜 거기서 만들어졌지? 이걸 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이 친구들이 수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니 계속 저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지적으로 계속 자극하니까 제가 신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큰일 났네요. 아주 큰일 났어요. 나 이거 계속 와야 되겠 것 같네. 이거. 그걸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왜냐면 저는 이런 수학 얘기는 참 좋아하는데 이제 수학 공부는 못했어요. 저는 이제 문과기도 했고 하지 않았은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 맑은 뇌로 백지 상태로 그럼요. 우리 박용훈 선생님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재밌는 수학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